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도 아주 소중한 손님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 두 번째 아시아투데이 스튜디오를 방문한 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낯익은 분이시죠? 예, 지난 2월 17일 3개월 전에 이미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대 출신,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청년 활동가 김금혁 씨를 오늘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방문이시니까 좀 익숙하죠? 네.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2월 17일 대선이 한참 뜨겁게 전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김금혁 씨를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우리 김금혁 씨가 지금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의 캠프에서 아주 맹렬히 활동하고 있을 텐데요. 예, 그 뒤에 또 인수위도 간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최근에도 활발한 활동을 멈추질 않고 그야말로 좀 맹렬하게 평양 사람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저는 참 아주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형으로서 상당히 좀 박수를 보내는 그런 그 심정으로 오늘 다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번째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김금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께서 와, 김일성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상당히 아주 관심의 대상이실 텐데, 예, 지금은 김일성대 출신보다는 바로 윤 대통령의 일을 같이 했던 캠프 출신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 여의도 정치에서 아주 한 축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맹렬 탈북 그 청년가입니다. 네, 오늘 최근의 근황을 중심으로 한번 쭉 풀어봤을 텐데요. 예, 오늘 역시 우리의 소중한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 쭉 우리 트럼프님이 김금혁님 두 번째 방문 축하드립니다. 벌써 이거 쫙 히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김금혁님이 두 번째 출연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예,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오시는 손님마다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자랑하는 이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네, 지금 이 슈퍼맨님이 동탄 알죠? 동탄. 예, 압니다. 예, 동탄에서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북경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예, 저희들이 8개월 전에 제가 이 방송을 개국할 때부터 제 방송을 그렇게 열렬히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 제가 아주 아주 죽는 분입니다. 고마워서 죽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딱 그 김금혁 님이 두 번째 방문이라는 것도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할 정도로 우리 방송에 아주 상당한 애정이 갖고 있는 분인데, 네, 지금 우리 슈퍼맨 님과 김금혁 님, 또 저를 비롯해서 쏙쏙들이 들어오실 우리 왕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좋은 그 내용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근황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얘기를 제가 잠깐 꺼냈는데, 대선 이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작년 7월부터 경선 캠프에 참여를 하고 경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고 정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대선 이제 3월 9일에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쉬려던 찰나 이제 다시 인수위로 콜업이 돼서요. 네, 인수위로 가서 또 2개월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인수위 업무를 하다가. 인수위에서는 어떤 파트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실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네, 박명세 부위원장실 소속해서 그 현안지원팀이라고. 현안지원팀. 네, 정무적 일을 하는. 그렇군요. 파트에 있었습니다. 예, 거기 같이 일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현안지원팀에는? 한 10분 정도가 계시고요. 10분 정도. 네. 그분들 같이 개인수위 2달 동안 하면서 아주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게 끈끈해졌겠습니다. 네, 유대관계도 그렇고요. 제가 팀에서 제일 막내였고요. 저기 지금 나오네요.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금혁, 아주 애띤 모습이지만, 예, 아주 그 일하는 또 그 일 처리는 또 아주 상당히
매섭다는 또 제가 이 취재 결과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수 얘기를 잠깐 계속 해주시죠. 예,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고요. 네, 저희 팀에서도 어렸고, 인수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저희가 정말 나이가 어린 쪽에 속했고, 그만큼 네. 어린 나이에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금혁 씨가 그 금년 춘추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31살입니다. 31살. 네, 91년생이고요. 예. 만약 이제 우리 윤 대통령님 그 공약대로 만 나이로 다 통일이 된다면은 아직 30입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다시 3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참 좋은 나이죠? 네, 이 30살 청년이 다른 분들이 감히 상상지도 못할 탈북이라는 그런 그 결행을 했고, 또 대한민국에서 정착 과정이 정말 참 아주 치열한 삶이었을 텐데, 지금 나름대로 오히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서울 사람보다 더 서울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뭐 서울말, 뭐 지방말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말, 한국말, 우리가 쓰는 하여튼 우리 그 현대어를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정말 아주 티가 조금도 안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제 기억이 나는 게 뭐 볼펜까지 물면서 연습했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 탈북민이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좀 거북한 그런 거를 아예 만들질 않기 위해서, 말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볼펜을 물면서 발성 연습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짠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만은 제일 가시적인 게 역시 청와대 개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김근혁 씨도 청와대 직접 가보셨다고요? 그 개방 첫날에 개방 첫날에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갔다 왔습니까? 제 와이프가 신청을 했는데요. 당첨이 됐습니까? 예, 아주 운 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인수위 근무라는 또 커리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갔나 싶었더니. 전혀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네. 그거는 뭐 그런 기회가 있어도 아마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취임식 참석과 청와대 개방이 겹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취임식을 참석을 할 것인가, 청와대 개방을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취임식은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굳이 제가 안 가도 축하할 사람들이 많지만 청와대 개방은 어쨌든 인수위로서는 청와대 개방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렇겠죠. 네. 그걸 지켜본 사람으로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에 와서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기에 아주 알맞춤한 곳인지 그런 것들을 보러 갔었는데 저는 한 300% 만족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바로 김금혁 씨와 그 사랑스러운 아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부인과 같이, 저게 지금, 브이로그 화면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첫날에 가서 첫날에 편집을 해가지고 그날에 반드시 올려야 그날에 사람들이 많이 이걸 보고 찾아오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촬영을 하는 겁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역시 참 젊은 감각이. 조회수가 23만 회가 나왔습니다. 23만 회. 네. 예. 청와대 개방 관람 후기 브이로그 난생 처음 청와대를 가본 평양 남자의 반응은 정말 아주 참 민첩하기도 하고 감각도 좋고 저렇게 가서 무조건 오늘 편집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했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3만 명이 봤다. 저렇게 아주 살포시 웃는 분이 바로 김금혁 씨의 아주 사랑스러운 부인이신데 서울 분이시죠? 여자분은? 예, 서울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평양 남자 서울 여자라고 그런 말이 탄생이 됐고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도 그거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네, 저건 후지 TV하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저는 언론사 한 6개 정도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김금혁 씨를 알아보고 인터뷰를 저를 하자고요? 알아본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한복을 입고 갔더니 한복을 입은 사람이 제 와이프밖에 없어서요. 기자들이 다 한복 입은 사람한테 모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쩌다 보니까 저까지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와이프 인터뷰를 하다가 저한테로 이제 옮겨왔죠. 탈북민이시라고요? 이러면서. 한복을 유일하게 부인이
입고 갔는데 그 덕을 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한복을 일부러 입고 간 건 아닙니까?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잖아. 예, 아주 그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예, 아주 참, 저런 전략은 뭐 아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전략이죠. 아주 참, 예, 머리가 아주 현명한 그런 연합뉴스하고도 또 했고, 예. 저건 뭐 전화 인터뷰입니까? 네, 했습니다. 김금혁 씨를 알아보고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김금혁 씨가 인터뷰를 한 셈이 됐는데, 예, 가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어떤가요? 정말 아주 입이 벌어질 정도로 야,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도였습니까? 저는 아직 뭐 안 가봐서 그 춘추관, 그다음에 왼쪽에 영빈관, 위민관, 뭐 그거는 제가 가봤습니다. 그 안쪽으로 네. 깊이 뭡니까? 상춘제나. 상춘제 뭐 이런 데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서 보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좀 소감을 말씀을 네. 드리면은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구중궁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네. 저는 구중궁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청와대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면접을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청와대에 보이는 건물은 그 본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저 본관 하나를 놓고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치게 과한 언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정작 들어가서 봤을 때는 다 돌아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상당히 넓었고요. 그리고 조경도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보면서 여기는 구중궁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본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 굉장히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죠. 본관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뭐 숲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만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광화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서 바깥 세상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구조겠구나.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를 보면서 그리고 청결도라든가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사실상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400명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과거에 많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시를 놓고 볼 수 있는데 네. 백악관은 그 건물이 하나잖아요. 웨스트윙과 이스트윙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본관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백악관이고 백악관을 둘러싼 어떤 그 주변 공간도 사실상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청와대는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 백악관의 한 10배는 돼버렸습니다. 그 전체 규모가 10배 이상 된 걸로 뭐 부지까지 다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안에 시냇물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이외에 뒤쪽으로도 뭐 상당히 넓더라고요. 뭐 문화재도 있고, 네. 청와대 본관, 상춘제, 영빈관 지금 쭉 나옵니다만은, 네. 대통령 관저, 춘추관, 녹지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예. 청와대의 위치인데요. 광화문 후원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왕이 떠오르는 뭔가 제왕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경복궁 자체가 그 경복궁이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거주하던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 경복궁 후원에 청와대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도 그 왕과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겠죠. 그런 공간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느낌도 한몫을 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경복궁에 이어지는 게 그렇죠. 예. 네. 경복궁 실제로 서울의 그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그 광화문을 매표소에서 표를 사가지고 경복궁을 쭉 들어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바로 청와대 앞길이 나옵니다. 예, 바로 청와대 앞길로. 바로 이제 그래서 연풍문, 예, 청와대 정문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경복궁하고 연풍문을 지나서 바로 쭉 가면은 청와대 본관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금혁 씨가 얘기한 대로 저기에 어떤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그 현장, 경복궁이나 현장에 바로 연이어 닿은 청와대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이제 용산 시대를 새로 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잘 국민들에게 전달이 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처음에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가 되고 이게 이제 안착되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용산 이전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초기에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국민적 합의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검토 뭐 그런 것 없이 왜 소통 이렇게 과정 그렇죠? 그 과정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라는 비판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인수위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비판 의견에 또 다른 비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역대 많은 대통령들의 청와대 이전을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은 그게 흐지부지 됐던 것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뭐 논의라든가 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것만 하다가 다 용두사미로 끝났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쇳불은 단김에 빼랬다고 일단 결심을 했으면 밀어붙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는 국민들에게 그 다음 선거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그렇게 급하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왕 결심했으면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를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여기에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금혁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약간의 우려라든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소통 과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해도 됐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견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취임 그날부터 그러니까 5월 10일 취임식 그날부터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전제하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른 느낌을 준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거 시간 늦지 않게 5월 1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렇죠? 네. 약속은 지켰고 오늘 아침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32년 만에 청와대 속살, 그러니까 이제 관저도 개방을 했습니다. 관저. 네, 맞습니다. 예, 대통령 부부가 사는 침실, 또 거기에 사우나 시설, 뭐 욕실 이런 것들 다 개방을 했는데 이제부터 가시는 분들은 그 청와대 속살도 아주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그래도 좀 이제 인수위를 거쳤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런 용산 이전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라는 비판이 타당한 비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는 비판이었고 합리적인 비판이었다. 그리고 조금 서두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비판을 받다가 다시 비판 수위가 내려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듯이 이런 어떤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강하게 푸시하는 것들이 먹힐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것이 먹히지 않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어떤 시기를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조금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게 뭐 1년, 2년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닌 5년 해야 되고 또 그 뒤에 5년도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지나치게 강압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소통도 하고 또 비판도 들으면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 홍 리치빌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거의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때로는 밀어붙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판단하고 평가하겠지요 라고 하는 리치빌님 말씀 아주 적확한 그런 그 지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약간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혁 씨가 살고 있는 데가 하필이면은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인천시인가요? 행정구역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 계양 을입니다. 계양을입니까? 그러니까 인천시 계양구 뭐 무슨 동 이렇게 나가겠죠? 그게 이제 선거구로 따지면 계양을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계양을. 뭐 오늘도 제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계양을에서 대이변이 일어날까?
일어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하필이면 네, 오늘 제가 초대한 금혁 씨의 거주지가 주소가 계양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꽤 있겠죠.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보다는 10배 이상 할 말이 많은 텐데,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금혁 씨가 사는 동네로 출마한다는 그런 그 민주당의 발표가 있던 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처음에는 황당했고요. 황당했습니까? 네, 일단은 그 전 상황도 황당했는데요. 그 전 상황이 송영길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에 그렇죠. 가서 서울시장직을 도전하겠다고 국회의원직을 버리는 것부터가 좀 황당했었거든요. 네. 본인을 찍어준 계양 구민들에게 어떠한 뭐 동의라든가 혹은 뭐 양해라든가 이런 걸 구하지 않고 그냥 본인 선택으로 가버리면서 어떠한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때부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이재명이 올 것이다. 이재명이 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아유 설마. 그렇죠. 설마.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렇죠.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겠지. 양심과 체면. 네. 어느 정도 양심이 있으면 좀 어려운 곳에 나가서 당을 위해서 어려운 곳에 나가서 뭐 좀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원들이 따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이재명 후보는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후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듯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으로 왔습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 이재명에 대항해서 나갈 사람이 없다면은 나라도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진짜 잠시 했으니까. 네, 여차하면은 그쪽에 단기 필마로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군요. 예. 명분은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전에 송영길 의원이 인천 계양에서 5선을 내리했었는데요. 그렇죠. 하면서 계양이 바뀐 게 없거든요. 네, 뭐 계양이 얼마나 안 바뀌었는지를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한 10년 전부터 마블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게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공이 안 되고 마블 테마파크. 그리고 그 사람이 5번 출마하면서 뭐 내세웠던 공약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9호선을 늘리겠다.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천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혹은 인천 계양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양의 문제는 계양 사람이 풀어야지. 저기 분당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죠. 분당 사람이죠. 제가 인천을 왜 갑니까라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계양 주민인 것 마냥 와서 계양의 정치를 맞습니다. 하겠다고 합니까?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양 사람이 출마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출마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아하. 그래서 이 하루 이틀 생각하다가 접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일부 변수에 의해서 한 겁니까? 훨씬 훌륭하신 윤영선 후보님께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렇군요. 네, 예. 충분히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항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카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네 의사로 그 지역에서 25년간 내과 의사를 했더라고요. 계산동에 이제 내과가 있고요. 계산동에. 예, 그리고 저도 한번 갔던 내과가. 그렇습니까? 윤영선 그 후보님을 뵌 적은 없지만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진료를 안 하시거든요. 이제. 네, 근데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평판이 좋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가 험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험지지만 이미 2번 정도 나오셔가지고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오셔서 네, 어떤 주민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이 전반적으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상당히 강세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이렇게 호남 분들 또 충청인 분들이 이렇게 바다 건너 이렇게 오는 분들이 인천이 특색이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계양을의 호남 출신 분들이 3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예,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인천 계양을이 아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게 인구 분포뿐만 아니라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번 총선 때 민주당이 내리 당선이 됩니까? 사실 계양을에 출마했던 어떤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그 어떤 윤영선 후보 이전의 후보들이 사실상
한 번 실패하면 바로 도망을 가는 다른 뭐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여기는 안 되는 지역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지역 조직이 튼튼하지 못하고요. 그렇군요. 그런 반면에 민주당은 여기서 뭐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지방선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한 7기 정도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선 7기. 네, 민선 7기잖아요. 네, 네. 한 번 빼고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구청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 풀뿌리 조직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초 조직이 민주당은 탄탄한 반면 네. 국민의힘, 뭐 한나라당 때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이렇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 풀뿌리 조직이 상당히 약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출마해서 떨어진 분들이 그 지역에 다음에 또 내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도저히 안 되는 곳이야 라고 또 그렇게 연속성에서 이 합격점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렸군요. 네, 그러다가 민영선 이제 후보가 오면서 민영선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이미 2번 낙선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개항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번에 다시 나왔다라는 점은 정말 높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개항에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금혁 씨가 이번 개항을의 전투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승부를.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민영선 후보가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방송이고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뭐 특정 지역의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민주당의 어떤 강세 지역인 점도 분명히 작동을 했고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는 45.5 대 44.4 이재명이 1.2%포인트로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오차범위 내니까 이재명이 뭐 앞섰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아주 초박빙 상태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현상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개항을 해서 당선될 걸 확신하고 개항을 선거를 사실상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게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그렇습니다. 총괄. 그러다 보니까 개항을의 유세보다는 다른 지역의 유세도 좀 가고 이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윤영선 후보는 개항을에서만 유세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에 있는 지인 안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런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러다가 개항 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재명이 개항에서 진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전체적인 참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가시라. 지금 다시 이렇게 호기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작동을 해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다시 피켓을 들고 사고를 해서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는 조금 위기감이 들지 않았나. 지금 저 장면 알고 계시죠? 지금 자기 목을 자르면서 이번에 떨어지면은 정치 생명 끝입니다. 싹둑 이렇게 참 저렴합니다. 그렇죠. 참 아무리 코믹하게 행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급이 그럴 그 언행은 아닌 걸로 제가 오늘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이 계시겠지만 상당히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못 끊는 신용하면서 지면 정치 생명 끝. 아마 오늘 오전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면 저 이재명 정치 생명 끝장납니다 하고서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과 함께 끽은 본인이 소리를 낸 겁니다. 저렇게 끽 하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만큼 지금 절체절명의 불안감에 휘달리고 있다. 그거는 뭐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타난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지역 분위기가 지역 분위기는 우리 금혁 씨한테 좀 이따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뭐 잘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 중에 토미리스님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PD님들 스타벅 한잔 하셔요 응원합니다. 토미리스님은 오늘 오전 제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3번인가 아마 이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저까지 치면 4번입니까? 정말 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렇다고 기둥뿌리가 혹시 이상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토미니스님 제가 늘 이렇게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못 들으셨겠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김금혁 씨가 사는 곳이 거기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한 2년 됐어요. 네, 2년 전부터, 네. 하필이면 바로 지금 제일 핫한, 핫플레이스죠. 예, 인천 계양을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에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닥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피부로 느끼는 어떤 지역 민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천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당선인 시절에 그 병방시장에 오셨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인천 계양에 있는 어떤 전통시장이거든요. 네. 그 계양을에서는 나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선거를 가면은 그런 전통시장부터 먼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계양을에는 그 병방시장이 그런 전통시장인 곳입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갔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보수 후보라든가 혹은 뭐 보수권 정치인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호응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하지만 네. 이번 병방시장 윤석열 당선인의 방문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응을 했었었고요. 그것이 어떤 단지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혹은 20대 남성들만이 가서 응원을 했었던 것이 아닌 80대 주부분도 계셨고 뭐 다양한 어떤 연령대 혹은 다양한 지역군의 사람들이 당선인을 되게 많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인천의 민심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계양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천시장 선거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종복 후보가 박남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예, 앞서는 이런 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걸 봤을 때는 네. 아시겠지만 인천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런 꽃밭은 아니거든요. 네. 험지로 네. 분류가 되죠. 네. 하지만 여기서 이 인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국민의힘으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계양을이 여기서 혼자 독단적으로 우린 절대로 국민의힘 안 찍는다라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가 없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심심치 않게 하십니다. 아하. 물론 강성 코어층은 여전히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당신 여기 왜 왔냐라고 했을 때 강성 지지자들이 나서서 막 엄청 해코지를 하고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강성 지지층이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온건한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 쪽으로 더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그렇게 우리한테 비관적인 선거는 절대 아니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주로 분리되는 인천에서도 이 민심의 변화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예, 그 지역에서 직접 살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닷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7개 또는 뭐 지역에 따라서 8번 이렇게 여러분들 쾅쾅쾅 이렇게 후보자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마음의 결정들을 상당 부분이 하셨을 거고 이른바 중도 또 부동층 약 한 20%로 추정되는 그분들의 어떤 그 향배에 따라서 지금 이 지방선거의 명운이 걸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김금혁 씨와의 이 대담에서도 그 마지막 실타래를 푸는 단초를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오늘 지방선거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단초를 발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방송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헬스장에 갔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분과 만났어요. 저를 이만갑에서 이제 보고 저를 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분이랑 네. 헬스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재명 이번에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민주당은 우리한테 표를 맡겨놨냐. 민주당 전통 지지 세력이고 여기가 전통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민주당을 찍어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는 거냐. 네. 결국은 그 사람들도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렇죠. 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민주당은 여기에 가면은 반드시 본인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리고 지금 심지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 가면 우리는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고 네. 그리고 상당히 꼴불견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꼴불견이다. 꼴배기 싫다. 네. 너무 이게 고압적이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심이 강성 지지층보다는 더 연성 지지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국민의힘이 계양을의 어떤 확고한
뭐 지원이라든가 뭐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계양을을 좀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확실한 약속만 있으면은 많은 부분들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예, 인천 계양을에서 특히 많이 요새 나오는 얘기가 호구, 그쵸? 호구라는 말이 네. 우리 계양 시민은 호구냐? 네. 예? 너희 당신의 당에서 누가 내려와도 우리가 찍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가 호구냐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호구란 말이 이번 선거처럼 많이 나온 것도 사실 드문데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앞과 뒤가 논리가 완전히 상치가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송영길 후보가 5선임은 20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년 국회의원을 해서 매번 그 선거 때마다 인천 계양을을 발전시키겠다. 이제 뭐 아주 선진,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했을 텐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거기 가가지고 인천 계양을은 수십 년 동안 낙후되었습니다. 예?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이 아주 후진 지역이 됐습니다. 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였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20년 동안에 별로 한 일이 없다. 네. 계속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예, 우리가 20년 동안에 표를 찍어줬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이 되려면은 바로 낙후됐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의 20년을 부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얼마나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지, 네,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방탄 출마다 하는 얘기. 우리 금혁 씨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적인 방탄 출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본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수사의 예봉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계양을의 주민으로서 정말 황당한 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계양을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계양을에서 어떤 일이 산적해 있는지 그 지역의 이슈는 무엇이고 그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은 무엇이고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이런 정말 가장 당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고민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식간에 나타나서 계양의 발전을 논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대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선 후보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민주당이 이런 사람밖에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 역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는 길은 이재명을 버려야 됩니다. 네. 이재명 세 글자에는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얹혀서 이른바 정치적으로 도모를 하기 위한 이재명 세력인 것이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세력이 당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잘 돼야 그나마 겹불을 찌는 사람들 그런 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 지금까지 계속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을 버리질 못하는 게 글쎄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은 역시 제1당과 제2당이 같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면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을 버리지 못한 민주당이 상당히 대한민국을 더 이렇게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뭐 저는 그 다음 날 3월 9일 대선 결과가 발표된 그 다음날 아침 11시 제 상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5년 뒤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극하지는 못한다. 저는 거기에 제 30년 동아일보 기자 생활에 그 명예를 걸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재명의 정치적인 재기는 성공하지 못한다. 문재인은 한번 떨어지고 5년 뒤에 다시 재기를 해서 청와대 입성을 했지만 이재명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바로 다음날 한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아이고 왜 저 김 박사가 저렇게 오늘은 세게 얘기를 하나. 이재명은 재기를 못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의 그 기양을 그 출마에 대해서 많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그 초대 손님 김금혁 씨는 인천 계양을이 주민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글쎄요 대이변이 연출이 된다면
5일 후에 여러분 인천 계양을 주민들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네 의사 25년 윤영선 후보를 더 상대적으로 응원을 한다면은 대이변일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심경일 것 같습니까? 만약 윤영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네. 저는 대이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바로 순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아하.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물론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확연하게 유리한 진영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떠한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고 순리를 거스르는 짓은 어느 때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만약 윤영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순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20대 많은 남성들이 22대 남들이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 중에 네. 재밌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은 예.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근본이 없는 정당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본이 없다. 네. 친문이 득세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낙선하시고 그다음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근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어떤 정치적인 유산이 남아 있었고 물론 친문과 친노를 비교했을 때 친노가 훨씬 친노보다는 나름 민주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친문도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근본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은 그러한 근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당을 장악한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길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예. 어느 누구도 그 노선을 제시한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대한민국을 디자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오직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국회의원직 유지, 본인들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깡패 집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네. 그래서 오히려 이대남들은 걱정을 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면 네. 국민의힘의 독주가 이어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의 네.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퇴보하는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우려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지금 우리 금영님의 견해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이전 민주당엔 그래도 자존심이 있었고, 뿌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최근, 행태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최근 행태 관련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최근에 사태가 있었죠. 저는 뭐 사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른바 민주당 내의 초선 강경파 그룹 철험회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방송에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셨죠. 아이고 이제는 이제 소주 이름까지 이름을 씁니까? 뭡니까? 소주의 그 처음처럼? 예, 처음, 그래서 철험회. 소주 이름을 공식 명칭을 쓰는 이제 당내 조직이 있네요라고 하는 분이 계셨지만 철험회의 수준, 철험회 민낯이 아주 세세히 드러난 게 이번에 한동훈 청문회에 아주 열심히 지켜보셨겠죠. 우리 김혁 씨도. 네, 철험회 한동훈의 텃발질 이게 참 시중에 화제가 됐었고 아직까지도 이 미풍이 지금까지 불어오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봤습니까? 어떤 그 심정으로 그걸 지켜봤나요? 사실 민주당의 헛발질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네. 대한민국의 정치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암울한 상황이었고요. 네. 국민의힘을 철저히 견제해야 되는 민주당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어제 오늘 지금 민주당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586 용태론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저는 이게 하등의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586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586은 어떠한 정신을 공유하고 있느냐 혹은 어떠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요. 586이 용퇴한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김남국이고 김용민이고 고민정과 같은 사람들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586과 다른 곳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이 많이 무너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 응원합니다. 네. 하지만 586만 도려낼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좀 먹고 있는 586
586과 나이는 다르지만 586보다 훨씬 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아니 586은 그래도 민주화라는 그 나름의 업적은 싸운 사람들이지만 성과를 뭐 냈죠. 예,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처럼에는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격만 떨어뜨리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특히 김남국 의원님을 보면서 당신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나는 한 3선은 했겠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당신보다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씁쓸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과 빨리 민주당은 연을 끊고 이제 이게 말이 이게 외신에 보도가 됐다면은 정말 우리의 국격을 정말 많이 깎아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금 PD 두 분이 아주 손 빠른 PD 두 분이 딱 그 관련 내용을 좀 띄웠습니다. 예, 이모하고 같이 논문을요?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가 이모요? 제 딸이요? 저건 뭐 한참 뒤에 봐도 다시 한번 봐도 웃기네요. 참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얘기 보고. 그러니까 철험회가 지금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강성 지지 세력에게 기댔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강성 지지 세력에 등을 업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투력이 강한 민주당으로 돌아오자가 저들의 구호 아닙니까? 근데 한 치 앞도 못 보고요. 이미 일어난 일도 전혀 되돌아볼 줄 모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가 2016년, 2017년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파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진박 간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수가 저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그 진박 간별사라는 것이 어떤 국민의 기대치와 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닌 오직 특정인에게 그렇습니다. 누가 더 친하고 누가 더 진짜인가를 놓고 국회의원에 당선될 사람을 고른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박근혜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강성 지지를 등에 업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일장춘몽이었고 금방 다 물론 지금 그들은 다 야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철험회가 하고 있는 짓이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들도 아마 다음번 총선 2년 뒤에는 다 야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또 만들어 주실 거고, 예. 우리 또 유권자분들은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 눈으로 다 모든 걸 지켜보고, 예, 어떤 그 심판의 날에 적소의 어떤 행동을 해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참 국민 또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는 그런 그 생각은 뭐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그렇다고 아주 완사이드하게 승부를 내서 또 이 거만하거나 그런 또 결과가 날까봐 또 아슬아슬하게 24만 표 차이로 만들어 주신 것도 다 아주 깊은 속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절대 경고망동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건 나라를 위해서 그건 아주 백해무익하다 하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말씀을 쭉 우리가 철험회까지, 한동훈 청문회까지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좀 더 말랑말랑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 김금혁 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평양 출신의 또 김일성 종합대학을, 거친 아주, 상당히,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는 것도 표가 나죠? 예, 상당히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합니다. 여기 와서, 평양 남자가 이제 서울 여자를 만나서 결국 결혼에 꼬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언제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2011년 1월에 했습니다. 11년. 2021년. 네, 1월에 그렇죠. 했습니다. 11년은 벌써 결혼을 그렇게 일찍 했나. 네. 이제 2년 남짓 전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개항으로 간 거군요. 그 전부터 개항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전부터? 네, 아하, 그렇군요. 네. 자, 어떻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 집사람 좀 이렇게 칭찬을 하던 흉을 보던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흉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네, 일단은 예쁘고 객관적으로 봐도 예쁩니다. 그렇군요. 미소가 상당히 예쁜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부분이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군요. 싶은데요.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소개팅으로 와이프를 만났는데요. 소개팅 주선자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네, 어떤 편견도 어떠한 정보도 없었죠, 사실은. 소개팅을 하는 과정에서 평양에서 온 탈북민이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을 때 전혀 놀라거나 뭐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그건 알겠고 사실 자기는 어떤 어느 출신인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과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본인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중심에 놓지 그 사람의 배경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 네.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가서 그렇군요. 제가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죠. 예, 야 네. 여기 지금 나옵니다. 왼쪽이 금혁씨, 오른쪽이 예. 부인이신데, 네, 맞습니다. 정말 미인이시군요. 예. 네.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뿌리가 북한이기 때문에, 네. 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네요. 모아둔 재산도 전혀 뭐, 없고, 사실 빚만 있죠. 학자금 대출만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압박을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단촐하게 가볍게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가진 어떤 미래나 혹은 제가 가진 포텐셜을 믿고 자기는 거기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나를 100% 믿어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당당하게 그렇군요. 나이 차가 어떻게 됩니까? 3살 어립니다. 3살. 예, 그렇고 지금 이제 장인 장모로 불리우는 그분들은 반대를 안 했습니까? 처음에 장인어른은 반대를 했었죠. 그렇겠죠. 첫 만남 자체를 반대를 하셔서 그 작년 음력 설 때, 네 이제 재작년이죠. 2020년 음력 설 때 그 친구를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라. 이제 설득을 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를 불렀거든요.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사실 헤어지라고 말하려고 불렀던 자리에서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 금여기가 돼버렸죠. 그렇군요. 네. 예, 이른바 용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하는 그런 한간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예, 용감하죠. 네, 예, 정말 아주 따뜻한 마음에 부인을 얻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서울 생활에서 아주 정착을 잘한 네, 그런 평양 남자입니다. 그래서 평양 남자 서울 여자라고 하는 새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언제 개설을 했습니까? 딱 1개월 됐습니다. 한 달 됐습니까? 예, 1개월 됐습니다. 한 달에 평양 남자 서울 여자 어떤 취지로 개설을 했나요? 예,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평양 남자 서울 여자 구독자가 11,100명이네요. 111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한 달 만에 10,000명이 넘었군요. 예.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8개월 만에 10만을 얼마 전에 돌파를 했는데 네, 그렇군요. 예, 저희나 아주 상당히 지금 이른바 잘 나가는 그 채널인데 이 채널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채널이야 하고서 지금 보실 텐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채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김금혁의 난세득이라는 채널은 조금 더 시사적인 방송 그렇죠. 그리고 정치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조금 무겁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주제를 다뤘다면은 평양남자 서울여자 채널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담는 채널입니다. 일상생활. 네, 이 채널을 개설한 목표는 사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조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였는데요. 우리가 탈북민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즉 고정관념이 좀 있고 특히 탈북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또 있습니다. 보통 탈북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어떤 교제나 결혼은 상당 좀 있는 편인데요. 탈북 남성과 한국 여성 간의 교제 및 결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퍼센테이지적으로 거의 뭐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탈북 여성에 대한 어떤 노출도는 좀 많이 있는 반면 탈북 남성에 대한 노출도는 좀 없는 편이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북한 남성과 탈북 남성을 또 동일시해서 뭐 강하고 좀 뭔가 셀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깨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탈북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속에 같이 사는 그냥 이웃 주민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넣고 싶어서 네, 저는 그걸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떤 탈북민, 그 중에서 탈북 남성들이, 고정관념을 조금 깨부시고 싶었다. 네. 예. 우리도 똑같은, 자유민의 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는 남녀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주 말랑말랑한 얘기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했군요. 예. 아까 보니까 뭐 평양냉면 얘기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평양냉면을 뭐 맛있게 먹는 법 뭐 이런 걸 텐데요. 3대 평양냉면, 봉피향이라는 그 이제 특정 상호 이름이고, 네. 평양 남자가 평가하는 평양냉면 맛집. 예. 그렇군요. 저렇게 소소한 내용을, 예. 사실은 우리 평양 냉면을 지금 저 앞에 있는 우리 남피디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남피디도 아주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이런 것들,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내용 찾아볼 거고요. 그렇군요. 평양 남자가 소개하는 평양 얘기, 또 서울 여자가 소개하는 서울 얘기, 평양 얘기, 다 이게 어이구 벌써 구독이 추가되었군요. 뭐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바로 서로 이제 윈윈 아주 상호 이 존중하는 그런 건데, 예, 좋습니다. 평양 남자, 서울 여자. 앞으로 이것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하겠지만 이 채널을 많이 좀 이렇게 키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10만 명, 20만 명 채널로 키워서 혹시라도 이 네. 채널을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겠죠.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다른 지역,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 뭐 이런 데서 네. 나와서 있는 북한인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게 될 테니까. 네, 혹은 이 영상을 또 다운받아서 북한에 들여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탈북민이 그냥 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모습보다는 탈북민이 한국에 가서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렇겠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고 또 네. 이게 구전 효과로 또 북한 내에 있는 지인들한테 네. 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금영님은 장인어른 앞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김근혁 화이팅 해가지고 김민호님이 예 아주 응원의 목소리를 아주 쫙 그런 이 시그널을 전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아시아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불러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방송이라서 조금 횡설수설한 면도 있고 또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은 보다 더 정진되고 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횡설수설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그 멘트와 그런 정보였습니다. 네, 고추농장님이 들어오셔서 무릎 수술로 엄청 아픕니다. 김 박사님 방송 하루 2번 보내요. 네, 오전 11시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보시고 또 이제 보시고 예,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는 오전 11시 예, 매일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무려 1시간 반 동안 예, 진행을 하는데 사실 대본 없이 1시간 반 진행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제가 예, 오늘도 1시간쯤 지났을 때 약간 어지럼증이 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상당히 난처했는데요. 네. 제가 뭐 어지럼증은 없습니다. 오늘 왠지 1시간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질어질해서 나머지 30분 동안 상당히 고전을 했고, 그래도 또 제가, 약속한 시간 30분,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시간을 끝까지 쭉 달리느냐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은, 네, 우리 고추농장님이 하루 2번 김 박사 방송을 봐서 좋습니다 하는 얘기, 정말 저에 대한 최대의 덕담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호님, 홍리치빌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또 소중한 정성 쏘아주신 또 토미리스님, 또 보리순님, 예, 많은 격려와 응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김금혁 씨, 좀 아까 우리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예, 시간에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또 다른 주제와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조합 이런 게 하는 일이 또 바뀌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가는 길을 또 얼마나 또 대견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따뜻하게 좋은 시선으로
그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편안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 김동원의 생방송 하이파이브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 김금혁 씨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